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정령병원 VIP 병동은 항상 조용했어요. 80세의 정미화 여사가 이곳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분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정령그룹의 회장이며 30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어 계시는 미화 여사의 모습은 화려한 명성 뒤에 감춰진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지 보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부드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는 혈압과 맥박을 확인한 뒤 차트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처치를 지시했죠. VIP 병동의 의료진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화 여사 얼굴에 서린 어두운 그림자를 거둘 순 없었어요. 미화 여사는 이미 상당한 치료를 받았어요. 심장 질환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발작이 있었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었죠. 그녀에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와 권력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 무엇도 병상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30년 전 실종된 손녀 이야기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가족의 흔적이 사라진 후부터는 웃음을 잃어버린 듯 보였어요. 내 손녀 꼭 찾을 거야. 미화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병동 직원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몇 번이고 손녀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손녀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주변 인물들도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다루고 있었어요. 병원 안팎으로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화 여사의 담당 간호사가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근무하던 간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병동을 떠나게 되어 새로 배정된 인물이 바로 27세의 한서연 씨였어요. 서연은 오랫동안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다양한 환자를 돌봤고 이번에 VIP 병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었어요. 병동 원장은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샀다고 했어요. 서연은 병동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일반 병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비들이 그녀를 압도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환자를 보살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라 믿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누구보다 충실하게 간호해야지. 짧은 혼잣말 후 차트를 들고 미화 여사의 병실 앞에 섰어요. 병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빛이었어요.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병실 안을 밝히고 있었죠. 미화 여사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는 중이었어요. 그 시선은 멀리 어디론가 향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미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 간호를 맡게 된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인사하며 다가갔어요. 처음 보는 이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듯 미화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진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압 체온 호흡을 하나씩 체크했죠. 미화 여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딘가 몸이 많이 쇠약해 보였고 마음 또한 지쳐 보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미화 여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노인을 마주한 것이 분명한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하게 친근함이 피어올랐어요. 이상하네. 처음 배웠는데. 그녀는 곁눈질로 미화 여사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죠. 서연은 그런 자신이 당황스러워서 곧 업무에 집중했어요. 약 봉투와 물컵을 준비하고 침상 주변 환경을 점검하며 차분히 할 일을 처리했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미화 여사에 대한 알 수 없는 친근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감정이 막연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다가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큰 사건 없이 지나갔어요. 서연은 VIP 병동이 익숙해지도록 병원 내부 구조와 업무 방식을 익히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미화 여사의 상태를 살피며 환자와의 최소한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식사는 조금 하셨나요? 목이 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짧은 말들이 전부였지만 서연은 진심을 담아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며칠 뒤 서연은 어느 정도 병동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화 여사의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조심스럽게 기운을 살폈어요. 어느 날은 미화 여사가 유독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실까요? 서연이 청진기를 꺼내며 다가갔어요. 미화 여사는 속을 살짝 움켜쥐고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서연은 곧바로 응급 조치를 준비했죠. 심호흡을 유도하며 산소 마스크를 가져다 놓고 의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어요. 그동안 축적된 중환자실 근무 경험 덕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곧 다른 의료진이 달려와 빠른 처치를 했고 미화 여사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어요. 수고했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담당 의사가 서연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후로 미화 여사의 컨디션을 살피는데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죠. 환자가 언제든 갑작스러운 증상을 보일 수 있으니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미화 여사가 잠든 틈을 타 병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로 잠시 이동했어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자 무심결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 낯선 어른들이 아이들을 하나둘 입양해 가던 장면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던 날들.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해내고 있어. 과거가 어땠든 내 길을 만들어 가면 돼. 서연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때 미화 여사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서연은 재빨리 병실로 돌아갔죠. 병실 안에 들어서자 미화 여사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말라오는 기분이 들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화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쪽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려온다오. 나직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는 오래된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인 듯 했어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러나 미화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을 챙겨 병실에 들어갔어요. 미화 여사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가볍게 노크 소리를 내고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순간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쳐버렸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물이 튀었고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서연은 재빨리 조각을 치우며 사과를 전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미화 여사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꽂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목에 작은 딸기 모양 점과 함께 낡은 금팔찌가 살짝 드러나 있었죠. 미화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그 팔찌는 어디서 구한 거니? 어째서 너가 그걸 가지고 있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나 곧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 팔찌는 제가 유일하게 지닌 물건이었어요. 버려질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거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미화 여사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마치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급한 마음으로 의료진을 부르려 했지만 미화 여사는 손짓으로 말렸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시간을 줘요. 그 목소리에 서려 있는 애절함은 서연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서연은 깨진 컵 조각을 마저 치운 뒤 천천히 병실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 미화 여사는 자신의 작은 보관함에서 오래된 금팔찌를 꺼내 들었어요. 서연의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손으로 문양을 어루만지던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신음 같은 소리를 간호사들이 들었지만 아무도 경솔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미화 여사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미화 여사는 병실 침대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그녀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침묵이 몇 초간 흐른 뒤 미화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혹시 너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니?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순간 멈칫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의 일들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죠. 네. 저는 제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끔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긴 해요. 어떤 배에서 떨어진 것 같은 이상한 악몽인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미화 여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다, 배, 사고. 그녀는 서랍을 열어 누군가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앙증맞은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내 손녀였지. 30년 전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태풍을 만났단다. 미화 여사의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서연은 잠자코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직까진 스스로와 연결된 고리가 확실치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조용히 DNA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미화 여사가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담당 의사와 간호부서가 신속하게 협조했어요. 서연 역시 반신반의하면서도 협조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회장님의 손녀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겠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평소처럼 미화 여사를 간호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내가 정말 이분의 가족일 수도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고아원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서연은 병실 복도를 오가면서 수많은 질문에 휩싸였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가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죠. 미화 여사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손수건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검사지를 살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연 간호사와 회장님은 직계 혈연으로 판정됩니다. 즉,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어요. 미화 여사는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울음이 터지듯 눈물이 흘러내렸고 숨결까지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서연아, 너가 정말 돌아왔구나. 너가 살아있었구나. 미화 여사는 오래된 한이 해소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와 멍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할머니의 손녀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왠지 모르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너무나 큰 비밀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어요. 미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어요. 거기엔 어린아이를 안고 환히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여러 장 찍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야.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너였어. 미화 여사는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아기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뒤 이어진 사고로 인해 가족이 모두 떠났어요. 미화 여사는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너를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단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어 배가 침몰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넌 어디에도 없었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바닷속 악몽이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쩌면 그 일이 진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화 여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를 찾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행방이 묘연했어. 결국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난 포기할 수가 없었단다. 서연은 마음이 복잡해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한편으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들었고 또 한편으론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저는 고아원에 버려진 걸까요? 그 사고 후 어떤 경로로 거기에 도착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궁금증을 표출했어요. 미화 여사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금팔찌를 가만히 들어보였습니다. 이 팔찌는 정형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가보란다. 너의 부모가 여행을 떠날 때 너에게 채워줬을 거야. 그 팔찌가 너 손에 있었다면 확실히 내 손녀가 맞는 거지.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여전히 고여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 정말로 할머니의 손녀로서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녀는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순간 27년간 공허했던 자신만의 뿌리가 드디어 자리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걱정 말아라. 서연은 그 손길의 따스함과 동시에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어요. 가족이 있다고 믿기엔 너무도 오랜 시간을 홀로 버텨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비추는 듯 했어요. 고아로서 외로웠던 지난날이 실은 가족을 잃은 상처였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서연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어요. 미화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모두가 놀라면서도 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막 재회한 할머니와 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분명했어요. 서연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한층 더 커졌지만 그만큼 더 확고한 정체성과 뿌리를 찾았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석양이 들어왔어요. 미화 여사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은 병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 울림처럼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막 찾아온 진실의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주려 하고 있었어요.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어요. 정영그룹 회장 정미화 여사의 잃어버린 손녀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사회 전반을 들썩이게 했죠. 특히 정영그룹의 후계 문제는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화두였기에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주요 경제신문은 정영그룹 신데렐라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방송사들은 연일 할머니와 손녀의 재회를 부각하며 시청자를 끌어들였어요. 그러자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죠. 시장에서는 잃어버린 상속녀의 귀환이란 스토리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실적과 재무 안정성을 보였던 정영그룹이 더 큰 투자 매력을 지니게 됐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죠. 보유 지분을 확대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증권가에는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폭등했고, 정영그룹 관련 주식은 연일 상한권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회장 손녀의 존재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미화 여사의 조카이자 현 부회장인 정태준이었습니다. 평소 총괄 부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도맡아온 그는 갑작스런 손녀의 등장이 자신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태준은 임원회의를 소집해 한서연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우리 정영가의 핏줄인 게 확실하다는 근거가 대체 뭡니까? 어쩌면 사기꾼이 재벌가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가 던진 질문에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이미 DNA 검사가 진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부회장의 강경한 태도에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정태준은 임원들의 침묵을 기회 삼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될 여지도 있다라는 식의 의혹을 조심스레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한서연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 무렵 병원 VIP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서연은 크나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언론 매체가 떠들썩하다고는 해도 그녀는 할머니의 건강이 급한 상황이라 밖을 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간호사로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회장 손녀라는 사실과 달리 스스로는 이전과 똑같이 환자를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병원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이 병원 로비 곳곳에 진을 쳤고, 일부는 VIP 병동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어요.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이 우선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생각보다 언론의 열기가 뜨거웠죠. 결국 병원 보안팀이 출동해 간신히 침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듣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나 때문에 괜히 병원이 어수선해지고 다른 환자들까지 불편을 겪는 게 아닐까?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간호사 동료들이 위로해 주었죠. 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 일단 회장님이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조금만 견뎌. 한편 정태준은 사립탐정에게 단서가 잡히면 곧장 보고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탐정은 고아원을 찾아가 서연이 자라온 기록을 뒤지고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조회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과거는 의외로 투명에 가까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했고, 간호대학 시절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낸 인물임이 드러났죠. 보고서를 읽은 정태준은 볼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상하군. 이렇게 깨끗하면 정말 이 가문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면 숨겨둔 약점이 없는 건지. 그가 혼잣말을 하는 동안 보고를 기다리던 임원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주가가 연일 상승세라 시장이 들썩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루머가 나오면 반대로 큰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태주는 그 보고를 듣고 심기가 더 불편해졌어요. 갑작스러운 손녀 등장 이슈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졌죠. 내가 만약 회장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란 게 확실했다면 이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변수가 됐단 말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작게 읊조렸어요. 그 시각 서연은 병실 안에서 미화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도 솔직히 좀 두려워요. 그냥 간호사로 지내는 게 제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벌가 상속녀 같은 건 서연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얀 병실 침대 위에 누운 미화 여사는 창밖을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너가 편한 길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 그룹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온 가치가 담긴 곳이지. 결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곳이고 너가 우리 가문의 사람이기에 책임감도 크다. 미화 여사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서연은 가슴 한쪽이 찌르르해졌어요. 자신을 돌봐온 고아원 선생님들과 간호사 동료들이 떠올랐고 동시에 정령그룹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어색하고 두렵다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미화 여사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듯 했어요. 주치의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병원 내에서는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죠. 서연은 간호사로서 할머니를 더 열심히 돌보려 애썼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서연에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배워봐야 한다고 권했어요. 결국 서연은 병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그룹 관련 서류와 기초 경영 자료를 접해보기 시작했어요. 각종 부서 현황과 과거 연례 보고서, 그리고 정령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복지 사업 등에 대해 차츰 알아가는 중이었죠.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사람을 우선한다는 기업 철학에 관심을 두니 조금씩 흥미가 생겼어요. 우리 그룹은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적 기여를 강조해왔어. 난 평생 이 가치를 지켜오려 했었고 너희 부모도 그 뜻을 이어받아 노력했단다. 미화 여사는 서연이 서류를 살펴보는 걸 지켜보며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어요. 그 시선은 회한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연은 종종 자료를 읽다 말고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가령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지, 그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경로로 내가 구조되었는지 등등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럴 때마다 미화 여사는 달랬어요. 내가 건강을 좀 더 되찾으면 차분히 이야기해주마. 하지만 할머니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회장실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찾아가 할머니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는 어떤지를 묻곤 했어요. 조금만 수치가 떨어져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머릿속 한편에선 정태준 부회장이 뭔가를 꾸미고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잠시 쉬던 중에 서연은 임원 한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 임원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조심스레 귀띔했죠. 회장님이 회복하시면 곧 두개구도가 정리될 거라 기대해요.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어요. 정태준이 이미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고, 태준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병원 직원들을 접촉했다는 이야기까지 스치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이다가 할머니가 노력해온 걸 그냥 놓칠 순 없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배워보고 필요한 순간엔 나서야겠어.
그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간호사 동료에게 미화 여사의 상태를 확인한 뒤 늦은 밤까지 경영 관련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며칠이 흘렀죠. 외부에선 여전히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내부에선 태준이 회장 대행 체제를 강화하려고 애썼어요.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험난하다는 걸 점점 더 체감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보자고 결심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용기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루 종일 병실과 병원 사무실을 오가면서 서연은 정령그룹에 대한 공부와 미화 여사의 건강 관리를 동시에 해냈죠. 비록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이 처한 위치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태주는 여전히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서연의 등장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대한 의욕과 압박으로 그녀를 흔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 자신도 그리고 미화 여사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도 태준의 속내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긴장감은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표출될 운명이었으니 이 모든 건 더 큰 갈등의 전초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연은 오늘도 미화 여사의 병상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침대 위에 놓인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지고 기도했죠.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조금씩이라도 배워서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미화 여사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움직이면서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고 전하는 듯한 따뜻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반응 하나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벌가 상속녀 같은 복잡한 타이틀을 떠나 그저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감사했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용기 내어 맞설 수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서연이 새 삶의 문턱에서 혼란과 희망을 동시에 마주하던 시기, 정태주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가 손에 넣은 사립탐정의 보고서에는 아직 덜 살펴본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결정적 한 방을 찾으려 애썼죠. 이후로 펼쳐질 갈등은 미화 여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틀 수도 혹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태주는 고급스러운 회의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피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건넨 자료에는 한서연의 신상 정보와 과거 경력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는 듯 보였죠. 정태주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던 아이가 갑자기 정형과 혈족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덮었어요. 이미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자신이 확신하기 전까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였어요.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심경이 그의 미간에 드러나 보였죠. 하루는 탐정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태준을 찾았어요. 한서연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호학을 공부했고 대형 병원 몇 곳을 거쳐 이곳 정형병원에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탐정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 생각보다 깨끗한데 그는 볼펜을 굴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게 다라면 혈연 관계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아니면 혹시 숨겨둔 스캔들이나 다른 은밀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 계속 뒤져봐. 태준은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탐정은 준비해온 자료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안에서 서연은 미화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화 여사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의자를 찾았고 서연이 곁에서 부축했어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시긴 하지만 서연이 조용히 묻자 미화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 느낌이야. 의사들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 편히 지내려고 하는데 집안 사정이 복잡하겠지.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냥 건강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 외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서연이 그 말을 전하자 미화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너가 겪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클지 잘 안다. 미안하구나.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곧 참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정태주는 다시 한번 회의실에 모여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영그룹의 경영 현황과 더불어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대중에게 알릴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임원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태준은 모니터에 띄워진 차트를 보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서 주가 변동이 심하지만 회장님이 조만간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상속녀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단기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불안 요인이 더해진 건 사실이네요.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숫자들을 짚었어요. 임원들은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만약 실제로 한서연 양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싶어 하신다면 저희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가 갑자기 그룹을 맡기엔 무리가 큽니다. 그 임원은 조심스런 태도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차가웠어요. 맞습니다. 나 역시 서연 양이 정말 손녀인지는 몰라도 경영 능력을 입증한 적이 없으니 걱정이 크죠. 그러니 당분간은 내가 대행 체제를 이어가며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는 잠옷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임원들은 별다른 반박 없이 그 의견을 수용하는 기색이었죠. 그 시각 병원에서는 서연이 미화 여사를 간호하며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화 여사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긴 했지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진단이 여전했어요. 오늘은 혈압이 조금 안정적이네요. 힘드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할머니의 호흡을 체크하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화 여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던 찰나 병원 로비에서 시끌벅적한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병동까지 들려왔어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그중 몇몇은 서연을 직접 만나겠다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병원 측이 출입을 막자 격한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진정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죠. 서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간호사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밖으로 나가 인터뷰를 짧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에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에 기자들을 달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1층 로비에 서연이 나타나자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한서연 씨, 정말로 정영그룹의 상속녀인 게 맞습니까?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DNA 검사 결과가 조작일 가능성은 없나요?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짧게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미 병원 측에서 진행한 공식 검사로 회장님의 손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고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제발 저희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권 문제는 제게 아직 먼 이야기라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서연은 최대한 간결하게 말한 뒤 다시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기자들은 더 자세한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병원 보안 인력이 로비 통제를 강화하자 더 이상 접근하긴 어려웠죠.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더욱 커져만 갔고 인터넷엔 서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렸어요. 그날 밤 조용해진 병실에서 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할머니, 다 저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데도 시끄러워져서 죄송해요. 그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안타까움이 미화 여사의 가슴을 울리는 듯 보였어요. 미화 여사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 때문이라니. 오히려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울 뿐이지. 이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진 함께 버텨보자꾸나. 그 말에 서연은 울컥해져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한편 태주는 기회를 엿보며 한서연을 더욱 궁지에 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친손녀라는 사실만으로 경영권을 위협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사로잡았죠. 회사 내부에서 서연의 지지 세력이 생겨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정미화 여사가 건강을 되찾아 적극적으로 서연을 내세운다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겼어요. 며칠 뒤 그는 과거에 서연과 교제했던 남자친구 인호를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정말 정영가와 무관한 인물이라는 증거라도 없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어떤 돈 문제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든가. 태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인호는 표정을 살짝 구기더니 손을 떨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연이 과거에 부모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가끔 혼잣말처럼 어쩌면 엄청난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지라고 말한 적이 있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인호가 머뭇거리자 태준은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한서연이 재벌가 손녀 행세를 하려 한다고 폭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일의 대가로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죠. 그 목소리는 달콤한 제안 같았지만 인호에게는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인호는 잠시 갈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태주는 서연을 향한 음모를 한 단계 더 진행시켰어요. 며칠 후 태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영그룹 부회장으로서 회사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웠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태주는 정중한 태도로 단상에 올랐어요. 우리 정영그룹은 회장님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돌아온 손녀라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 이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사회가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결과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크린에 인호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인호는 화면 속에서 한서연을 비난하듯 말했어요. 서연이는 옛날부터 본인이 언젠가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주 말했어요. 재벌가와 연관이 있다면서 그 팔찌가 유일한 증거라고 떠벌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태주는 마치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또한 회장님께서 손녀라 믿고 계시니 섣불리 말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이런 증언이 있어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지만 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죠. 동시에 회사 관련 게시판과 인터넷에는 한서연 사기 의혹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선 서연이 해당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인호가 저런 말을 하다니? 나중에 뒤늦게 가짜라고 발뺌하면 어쩌려고. 서연은 침대 곁에 놓인 TV 뉴스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화 여사는 그 장면을 본 뒤 심장이 다시 격렬히 뛰는지 가슴 부근을 움켜쥐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산소 마스크와 주사제를 준비했고 서연은 다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해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선 김 실장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김 실장은 오랜 세월 미화 여사를 보좌해온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이 자료를 원래는 회장님께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걸로 서연 양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30년 전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 작업을 촬영한 원본 영상인데 자세히 보면 서연 양이 차고 있던 팔찌가 분명하게 찍혀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게 들렸어요. 서연은 그 테이프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영상이 있다면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할머니가 겪은 그 비극적인 사고에서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손을 꼭 쥐고 눈을 반짝였어요. 김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단지 회장님께서는 그 영상을 보면 아드님과 며느리의 사고 순간을 다시 떠올리실까봐 공개를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미루다간 태준 부회장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흐를 테니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연과 김 실장은 담당 의사를 통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한 뒤 기자들을 소수만 불러 조용한 자리에서 영상을 공개하기로 계획했어요. 병원 안에서 큰 기자회견을 열긴 힘들다고 판단해 병원 근처 작은 사무실을 대여해 비밀스럽게 부르고 싶은 기자 몇 명만 초대했죠. 다음 날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김 실장은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노트북에 담아두었고 회의용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 두었어요. 자리에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일제히 서연을 주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그룹 정미화 회장님의 손녀로 판명된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를 둘러싸고 사기 의혹이 제기되어 직접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꿋꿋하게 말했어요. 김 실장은 조작되지 않은 자료라는 걸 강조하며 직접 녹화 화면을 재생했어요. 장비 상태가 좋지 않아 화질이 고르지는 않았지만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화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어린아이를 구명조끼에 태워 들어 올리는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잡힌 아이의 손목에는 정령가 문장이 새겨진 금팔찌가 선명하게 비쳐 보였어요.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이미 어릴 적 해상사고에서 구조된 아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팔찌는 정형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중요한 갑오 중 하나로 저 역시 그걸 쥔 채 고아원에 맡겨진 거예요. 서연이 조용히 설명하자 기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화면 속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아이는 아직 호흡이 살아 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침묵했어요. 인후의 폭로가 무색해질 만한 직접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저와 다시 만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린 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전혀 모르고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석했던 기자들은 급히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태풍 속에서 구조된 정령과 손녀. 그 실체는? 이런 타이틀이 곧장 인터넷에 올라왔고 기존에 퍼져 있던 사기 의혹 기사는 속속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전해지자 태주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준비한 폭로가 순식간에 뒤집혀버렸고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는 역시 한서연이 진짜 손녀 맞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서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병원에서는 김 실장이 서연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회장님 상태가 안정되시면 곧 이사회를 열어 모든 걸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준 부회장 쪽에서도
더 이상 어떤 근거를 대긴 어려울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그래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괜찮다고 말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녀는 병실 문 쪽을 바라봤어요. 며칠 뒤 미화 여사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태주는 마지막 발악처럼 급히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이사회 안건은 경영권 승계 구조 논의였고 서연이 참석하길 원한다고 통보를 보냈죠. 하지만 서연은 할머니 간호가 우선이라며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태준이 무슨 일을 꾸밀지 몰라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눈앞의 환자를 돌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사회 자리에 할머니의 비서와 김 실장 등만 참석했고 태준은 주장했어요. 회장님께서 경영 전반을 못 볼 상황이니 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연의 구조 영상이 공개되어 여론이 달라져 있었고 임원들조차 쉽게 태준을 지지하지 못했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임원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의 정확한 의사를 기다립시다. 태준은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병실에서 잠든 미화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갈등이 여전히 심각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정령가의 손녀로서 내딛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걸 알지만 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각오를 다졌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노을빛이 병실 안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미화 여사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빛이 내려앉았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시면 저도 할머니가 걸어온 길을 함께 배워보고 싶어요.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병실 안에는 고요하고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서연은 할머니가 손녀로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진실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더욱 단단해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는 한층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VIP 병동 주변으로는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어떤 회의가 열리려는 듯 병원 측에서 회의실과 기자들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서연은 미화 여사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에 혈압이 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해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서연이 창가 곁에 놓인 의자를 끌어 미화 여사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미화 여사는 의사에게 조금 전 받은 주사 때문인지 약간 피곤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 아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지만 예전보단 나은 기분이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밤새 날 돌보면서. 서연은 쓰게 웃었어요. 저야말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요. 할머니가 얼른 회복하셔야 저도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또렷하게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어요. 한편 병원 밖에서는 정태준이 급히 준비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있었어요.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의 작은 컨퍼런스룸이었고 거기에 정령그룹 핵심 임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태준은 부회장으로서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회장 대행 체제를 공식화하려 했어요. 회장님께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니 그 의무를 내가 맡아야 한다. 태준은 그렇게 주장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한서연의 구조 영상이 공개되어 여론이 돌아선 마당에 임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태준은 그룹의 경영 상황과 할머니의 건강 보고서를 간단히 제시했어요. 이사님들,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중환자 상태입니다. 회사 일을 챙기실 수 없으니
제가 부회장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비상경영을 책임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표정은 꽤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임원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정미화 회장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한서연 양이 진짜 친손녀로 확인된 이상 혹시 회장님이 직접 손녀를 후계로 지목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레 질문했어요. 태주는 그 질문이 달갑지 않은 듯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준비했죠. 물론 회장님이 완전히 쾌유하셔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신다면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회장님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니 우리가 대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태주는 최대한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려 했어요. 그러나 회의실 공기는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회장님의 최측근으로 일해왔고 임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죠. 시선을 한데 모으는 가운데 김 실장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며 태연한 어조로 말했어요. 회장님 건강에 대한 최신 진단과 지난주 공개된 구조 영상 이후의 대내외 반응을 정리해왔습니다. 한서연 양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임원들에게 자료를 건네주었어요. 임원들은 그 내용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보고서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 기사 분석, 그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실려 있었어요. 정영가의 손녀가 맞다는 결과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태준이 주장했던 사기 의혹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죠. 임원들은 자료를 훑어보면서 태준의 표정을 살폈어요. 결국 태준 부회장께서 준비하신 안건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현명할 것 같네요.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나머지 임원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기색이었어요.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선 서연이 두 번째 작은 기자회견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비디오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여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호의 거짓 증언을 믿는 이들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김 실장은 기업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 더 간단히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했죠. 회의실에 모인 기자들은 서연을 지켜보며 335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가 아니라 몇몇 언론사들만 초청된 자리였어요.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앞서 공개했던 구조 영상과 DNA 검사를 통해 제가 회장님의 친손녀임이 확인된 건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일부에서 제 신분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있어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서연은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영그룹을 물려받겠다는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저 역시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뿌리를 알게 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회복하시면 저 스스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명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정영그룹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어요. 서연은 살짝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죠. 부디 저와 할머니를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회견에 기자들은 적잖은 호감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기자회견 직후 김 실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네요. 태준 부회장도 더 이상 강경하게 밀어붙이긴 어렵겠지요. 그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를 사기꾼 취급하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 건강만 잘 회복되시면 좋겠는데. 서연은 병실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김 실장도 그 뒤를 따랐어요. 늦은 오후가 되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서연은
또 한 번 작은 기적을 확인했어요. 미화 여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거든요. 오늘 의사가 검사해보니 심장박동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내로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겠어요. 동료 간호사가 전해준 말에 서연은 반가움에 손을 모았어요. 할머니, 저 들으셨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대요. 서연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자 미화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모든 게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는 분명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고 해요. 서연은 할머니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또 한 번 내일을 희망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미화 여사는 정말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 소식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회장님의 회복을 반기고 있었죠. 서연은 할머니 곁에서 간호사 역할을 지속하며 틈나는 대로 정령그룹 관련 교육 자료와 전담 강사를 통해 경영 수업을 이어갔어요. 건강을 조금씩 되찾은 미화 여사는 서연이 배워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회계나 재무 관련 지표는 아직 낯설겠지만 사람을 우선하는 가치만큼은 뭐가 간호사로 지내면서 이미 터득했을 거야.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니 지금처럼 꾸준히 배우면 된다. 미화 여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서연도 열심히 노트에 필기를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곧장 질문했어요. 사실 전 이런 공부가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씩 흥미가 생겨요. 정말 이 그룹이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서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자 미화 여사는 따스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그 사이 그룹 내부에선 태준 부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왔어요. 회사 이미지에 큰 손해를 끼칠 뻔한 허위 폭로, 사기 의혹 제기에 동원된 의심스러운 인물 등등 여러 문제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임원들은 부회장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고 자연스레 태준의 입지는 줄어들었어요. 하루는 김 실장이 병실에 찾아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준 부회장이 이사회를 통해 본인 사임을 제안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부회장님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전부였던 건 아닐 텐데 하지만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운 건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 실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회장님께서는 태준 부회장을 완전히 내치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요. 다만 경영권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연 양에게 넘어오거나 아니면 회장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직접 정리하실 가능성이 높겠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태준은 결국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어요. 오랜 세월 회사를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미화 여사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정령그룹 안팎으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한껏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는 동안 미화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해 별도 요양시설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아직 몇 주간은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 심신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서연은 할머니와 상의 끝에 조용한 산정 요양원으로 잠시 옮겨 회복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날, 병원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줄지어 나와 미화 여사를 배웅했어요. 서연이 앞장서서 휠체어를 밀었고 김 실장과 그룹 직원 몇 명이 뒤따랐죠. 환하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미화 여사는 고개를 들어 병원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겪었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로 복귀해야지. 그녀의 눈가에 미묘한 감정이 서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어요. 서연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곁에서 계속 배우고 있을게요. 회복하셔서 함께 회사로 돌아가면 그때는 저도 할머니를 꼭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겠습니다. 서연이 확고한 다짐을 전했어요. 산정 요양원은 푸른 숲에 둘러싸인 아담한 건물로 병원보다 훨씬 조용하고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미화 여사는 도착하자마자 창문 앞으로 가는 걸 원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어 화창한 바깥 풍경을 보여줬어요.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햇살에 미화 여사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곳이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너가 나 대신 기업을 배워야 한다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씩씩하게 해내고 있으니 대견하구나.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서연에게 깊은 애정을 담아 말했다고 해요.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노트 한 권을 펼쳐 보였어요. 할머니, 저 요즘 여기저거 가며 공부 중이에요. 일부는 회사 임원들과도 화상회의 통해 배우고 있고요. 모르는 건 김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바로바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너에게 부족한 건 경험이지. 마음가짐은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다. 미화 여사는 노트를 잠시 들여다보며 뿌듯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그 시선에 조금은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그날 저녁 요양원 한켠의 작은 거실에 앉아 서연과 미화 여사는 조용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창밖엔 노을빛이 잔잔히 깔려 있었고 우거진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서연은 과거 고아원에서 지내던 때를 떠올리며 아늑한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미화 여사는 서연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조만간 이사회에서 너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거라 들었다. 그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김 실장과 함께 나가서 너의 생각을 전해보거라. 서연은 한순간 놀랐지만 곧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 자리를 바로 너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다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룹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래야 너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니? 미화 여사의 목소리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묻어나 서연을 크게 고무시켰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았고 간호사로서의 가치관을 확장해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정년가의 핏줄로서 책임도 크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자 요양원 주변은 더더욱 고요해졌어요. 서연은 살포시 창문을 열어 상쾌한 바람을 들였고 의자에 앉은 미화 여사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조금만 더 쉬시고 꼭 건강하게 같이 돌아가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미화 여사는 그 말에 살짝 눈을 감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정형그룹을 기대하고 있단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시간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테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은 온전히 가족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편안함에 집중할 수 있었죠. 서연은 손끝에 전해지는 따스함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응시했고 미화 여사는 그 곁에서 오래된 수건을 이룬 안도감에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모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단단히 지켜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이젠 저도 그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에 미화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의 눈빛이 조용한 방 안에서 서로 맞닿으며 창밖 숲에서 불어온 부드러운 바람이 그 순간을 포근히 감싸고 있습니다.